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월드 낭독회 2022년 7월 3일 10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든 호숫가에서는 강꼬치 고기가 잡혔다. 3kg짜리가 잡힌 적도 있었다. 이를 낚아채어 엄청난 속도로 달아난 3.6kg짜리는 보지도 못한 녀석을 놓친 낚시꾼이 안심하고 그 정도라 우기는 것이니 말할 필요도 없다. 농어와 메기는 900g이 넘는 녀석도 있었다. 황어와 잉어와 피라미도 잡혔고 드물게 검은 송어가 잡히기도 했다. 뱀장어도 두어 마리 잡혔는데 한 마리가 1.8kg이나 되었다. 내가 이처럼 상세하게 말하는 이유는 낚시꾼에게 물고기의 무게가 아주 중요한 데다 월든 호수에서 뱀장어가 잡혔다는 말은 그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옆부리는 은색이고 등은 초록색인 13cm쯤 되는 작은 물고기를 잡은 것도 어렴풋이 기억난다. 황어와 비슷한 그 물고기를 언급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사실을 전설로 남기고 싶어서다. 그런데 월든 호수에는 물고기가 그다지 풍부하지 않다. 270쪽으로 넘어갑니다. 수는 많지 않지만 강꼬치 고기는 호수의 큰 자랑거리다. 언젠가 얼음에 엎드려서 물속을 들여다보다 적어도 세 종류는 되는 강꼬치 고기를 목격했다. 하나는 강철 빛깔을 띤 데다 길고 납작한 것으로 강에서 잡히는 물고기와 비슷하다. 또 하나는 밝은 황금색의 빛을 받으면 초록빛을 반사하는데 월든 호수에서 가장 흔하게 잡히는 강꼬치 고기다. 마지막 하나는 황금색을 띠면서 생김새가 두 번째 것과 닮았지만 옆구리에 암갈색과 검은색 작은 반점들이 희미한 핏빛 반점들과 뒤섞여 있어서 송어와 아주 비슷해 보인다. 그러므로 학명을 레티쿨라투스보다는 구타투스로 붙이는 게 좋을 듯 하다. 각각 각주를 보니까요. 그물 모형으로 된 이라는 뜻의 라틴어와 반점이 있는 이라는 뜻의 라틴어라고 합니다. 이 강꼬치 고기들은 모두 살이 단단하여 크기에 비해 무게가 많이 나간다. 물이 더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메기와 농어와 피라미를 비롯하여 이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다른 호수나 하천에 사는 물고기보다 훨씬 깨끗한 데다 잘생기고 살이 단단하여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언젠가는 어류학자들이 이들 가운데 일부를 새로운 종으로 분류할지도 모를 일이다. 깨끗한 개구리와 거북, 그리고 몇 종류의 민물조개도 있다. 사향쥐와 밍크가 호숫가에 발자국을 남기고 이곳저곳 떠도는 자라가 이따금 호수를 찾아오기도 한다. 나는 가끔 아침에 배를 띄우려다 밤중에 배 밑에 숨어든 커다란 자라의 잠을 방해했다. 봄과 가을에는 들오리와 기러기가 호수를 번질나게 찾아온다. 271쪽으로 넘어갑니다. 여름에는 흰 가슴 제비들이 물 위를 스치듯 날고 물총새가 조그맣고 후미진 만에서 화살처럼 튀어나와 어디론가 날아가며 가슴에 얼룩점이 있는 도요새는 자갈 깔린 호숫가를 따라 뒤뚱거리면서 걷는다. 때때로 나는 호수 위로 뻗은 백송나무 가지 위에 앉아있는 물수리의 평온을 깨기도 했다. 그런데 월든 호수가 페어헤이븐 하구처럼 갈매기 날개에 더럽혀진 적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 호수는 기껏해야 귀강오리 한 마리가 해마다 찾아오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껏 열거한 모두가 지금의 월든 호수를 들락거리는 주요 동물들이다. 바람이 잔잔한 날
모래로 덮인 동적 기슭에 배를 대고서 240에서 300cm 물속을 들여다보면 달걀보다 작은 돌들이 지름 180cm, 높이 30cm 정도로 쌓이고 주변은 모래인 곳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같은 돌 무더기가 호수 곳곳에 있는데 처음에는 옛날에 인디언들이 어떤 목적으로 얼음 위에 쌓아두었던 돌이 얼음이 녹으면서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돌 무더기가 너무 일정한 모양으로 쌓인 데다 어떤 것은 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였다. 또 강바닥에서 흔히 보는 돌 무더기와는 비슷했다. 돌 무더기와도 비슷했다. 그러나 월든 호수에는 빨판 잉어나 칠성장어가 살지 않으므로 도대체 어떤 물고기가 그런 돌무더기를 쌓았는지 짐작조차 안 되었다. 황어의 보금자리일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호수 바닥에 흥미롭고 신비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네, 잠시 시작.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수 기슭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단조롭지 않다. 나는 마음의 눈으로 작지만 깊은 만이 톱니처럼 들쭉날쭉 이어진 서쪽 기슭과 그보다 더 선이 굵은 북쪽 기슭, 부채 모양의 아름다운 남쪽 기슭을 바라본다. 남쪽 기슭은 연달아 이어진 곳들이 서로 겹쳐져 아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작은 만이 숨어 있으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물가에 솟은 언덕들에 둘러싸인 자그마한 호수 한복판에서 바라보는 숲은 더없이 멋진 배경으로 다가오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숲이 비친 수면은 그 자체가 최고의 경치일 뿐 아니라 구불구불 이어진 기슭은 숲과 호수를 가르는 가장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경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도끼의 나무가 잘려나가거나 경작지에 인접한 숲과 달리 이 숲의 가장자리는 거칠거나 불완전한 구석이 없다. 나무들은 물가에 뻗어나갈 공간이 충분하고 저마다 힘찬 가지를 그쪽으로 내뻗고 있다. 자연의 여신이 숲과 호수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엮어 짰기 때문에 우리의 눈길은 호숫가의 가장 낮은 관목으로부터 조금씩 올라가 가장 높은 나무에 이른다. 사람의 손길이 닿은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호수의 물은 천년 전이나 다름없이 지금도 철썩이며 기슭을 어루만진다. 호수는 풍경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그만큼 표현이 풍부한 지형적 요소를 지닌다. 호수는 대지의 눈이다. 사람들은 그 눈을 들여다보며 자기 본성이 지닌 깊이를 헤아린다. 호숫가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눈가에 가느다란 속눈썹이 나 있다. 호수 주위에 우거진 숲과 절벽은 눈두덩 위에 난 눈썹인 셈이다. 9월의 조용한 오후, 옅은 실안개로 맞은편 기슭의 물가가 흐릿해질 즈음 호수의 동쪽 끝에 있는 모래톱에 서서 호수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유리 같은 수면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았다. 허리를 숙이고 두 다리 사이로 호수를 바라보면 수면이 계곡에 걸쳐 있는 가느다란 거미줄 같다. 거미줄은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반짝거리며 대기층을 다른 층과 갈라놓는다. 맞은편 언덕까지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 아래로 걸어갈 수 있고 수면을 스치며 나는 제비들도 물 위에 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제비들은 이따금 착각이라도 한 듯 수면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가 이내 실수를 깨달은 듯 다시 날아올랐다. 서쪽으로 호수를 바라보면 진짜 태양과 호수에 비친 태양이 똑같이 눈부시게 빛나 두 손으로 눈을 가려야 한다. 두 태양 사이에 있는 수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문자 그대로 유리처럼 매끄럽다.
다만 호수 전역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흩어져 있는 소금쟁이들이 햇빛 속에서 움직이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섬광을 내뿜는 곳이나 들오리가 깃털을 다듬는 곳이나 방금 말했듯 제비가 너무 낮게 날다 수면에 닿는 곳은 예외다. 멀리서 물고기 한 마리가 반원을 그리며 공중으로 90에서 120cm를 뛰어오를 때도 있다. 그러면 물고기가 뛰어오른 곳에서 눈부신 섬광이 번뜩이고 또 몸으로 수면을 때리며 물속으로 들어간 곳에서 섬광이 번뜩인다. 때로는 은빛을 띤 활이 한눈에 들어오고 엉겅퀴에 가털이 수면 여기저기에 떠다니면 물고기들이 달려들어 다시금 잔물결이 인다. 호수는 식었지만 아직 응결되지 않은 액체 상태의 유리 같다. 물 위에 떠다니는 몇 조각의 티끌은 유리 속의 불순물처럼 순수하고 아름답다. 종종 어느 부분이 다른 곳보다 더 매끄럽고 짙어 보이는데 마치 요정들이 휴식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 같은 울타리로 호수를 갈라놓은 것 같다. 언덕 꼭대기에서는 수면 어디에서 물고기가 뛰어오르든 거의 알아챌 수 있다. 강꼬치 고기나 피라미 한 마리라도 매끄러운 수면에서 벌레를 낚아채면 호수 전체의 평온한 상태가 눈에 띄게 깨지기 때문이다. 물고기의 살생 또한 결국은 드러나게 마련이지만 그 같은 단순한 사실도 알게 되면 누구나 놀랄 수밖에 없다. 원을 그리며 수면에 퍼진 파문의 지름이 30m쯤 되면 멀리 떨어진 언덕에 앉은 내 눈에도 확실하게 보인다. 심지어 400m의 거리에서도 물방개 한 마리가 매끄러운 수면 위를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방개는 수면 위에 자그마한 고랑을 떼면서 움직이는데 고랑 양쪽으로 잔물결이 선명하게 번지기 때문이다. 소금쟁이는 잔물결도 일으키지 않고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돌아다닌다. 물결이 심하게 일렁일 때는 소금쟁이도 물방개도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물결이 잔잔하면 피난처를 떠나 충동적으로 기슭에서 나와 과감하게 맞은편 기슭까지 호수를 횡단한다. 따뜻한 햇빛이 고맙게 느껴지는 청명한 가을날, 언덕이 나무 그루터기에 걸터앉아 물 위에 비친 하늘과 나무들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수면에 끊임없이 새겨지는 보조개 같은 동그란 파문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드넓게 펼쳐진 호수에는 어떤 소란도 없지만 물이 가득한 항아리를 흔들면 출렁이는 파문이 가장자리로 밀려왔다. 이내 잔잔해지듯이 무언가 나타나서 소란을 피워도 금세 사라져 진정되고 만다. 물고기 한 마리가 뛰어오르거나 벌레 한 마리가 떨어져도 잔물결이 일어 수면에 동그라미나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그 사실을 사방에 퍼뜨린다. 마치 호수의 원천이 끊임없이 샘솟고 호수의 맥박이 고동치며 호수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다. 환희의 전율인지 고통의 전율인지는 구별되지 않는다. 호수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그저 평화롭기만 하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작품은 다시금 봄날처럼 빛난다. 그렇다. 오후 시간인데도 모든 잎사귀와 나뭇가지와 돌멩이와 거미줄이 봄날 아침에 이슬을 머금은 것처럼 반짝거린다. 노를 저을 때마다 또는 벌레가 움직일 때마다 섬광이 번쩍인다. 노가 물에 부딪히면 그 메아리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네, 여기까지 네, 읽겠습니다. 예, 호흡이 좀 굉장히 길었네요, 마침. 네. 네, 이번엔 구본자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네, 네, 읽겠습니다. 9월이나 10월 그처럼 청명한 날에 월드노스는 숲의 완벽한 거울이다. 그 가장자리를 장식한 돌들이 내 눈에는 더 희귀하거나 드문 값진 보석처럼 보인다. 호수처럼 아름답고 순수하며 동시에 거대한 것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하늘을 담은 물, 여기에는 울타리도 필요 없다. 수많은 종족이 찾아왔다가 돌아갔지만 호수를 더럽히지 못했다.
호수는 어떤 돌로도 깨뜨릴 수 없는 거울이다. 그 거울의 바른 수은 결코 닳아 없어지지 않고 그 거울에 입힌 금박은 자연히 계속 입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폭풍우나 먼지도 맑고 깨끗한 수면을 흐리지 못한다. 거울 같은 수면에 불순물이 떨어져도 모두 사라져버린다. 아지랑이는 태양의 소리 쓸어주고 햇살이라는 걸레가 닦아주어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이다. 호수라는 거울에는 입김을 불어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 호수는 자신의 입김을 수면 위 공중으로 높이 띄워보내고 그 입김은 구름이 되어 호수의 가슴에 조용히 비친다. 평야처럼 드넓은 호수는 대기에 깃든 정령을 드러낸다. 호수는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과 움직임을 끊임없이 받아들인다. 땅과 하늘 사이에서 호수는 본성적으로 중재자다. 땅에서는 바람에 풀과 나무만 흔들리지만 호수에서는 물이 잔물결을 일으킨다. 빗줄기나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섬광만 보아도 산들바람이 수면을 스치고 지나는 곳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수면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자체가 경이로운 일이다. 어쩌면 우리는 대기층의 표면을 한참 내려다보고 신묘한 정령이 어디를 스치고 지나는지 알게 될지도 모른다. 10월 하순에 이르러 된소리가 내리면 소금쟁이와 물방개가 자취를 감춘다. 그때부터 11월까지 바람이 부는 날을 제외하면 어떤 것도 수면에 물결을 일으키지 않는다. 11월의 어느 날 오후 며칠 동안 계속된 비바람이 그쳐 평온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구름이 잔뜩 끼었고 안개까지 자욱했다. 호수마저 무척이나 잔잔하여 수면이 어딘지 분간이 어려웠다. 호수는 더 이상 10월의 밝은 색조가 아니라 주변 언덕들이 지닌 칙칙한 11월의 색조를 띄었다. 나는 되도록 조용히 노를 저으며 나아갔지만 배가 일으킨 파문이 내 시야의 끝까지 멀리 퍼져나가 잔잔한 수면에 이랑 같은 무늬를 새겼다. 수면을 내려다보았을 때 멀리에서 여기저기 희미한 빛이 깜빡거렸다. 마치 서리를 피한 소금쟁이들이 모여있는 것도 같고 수면이 너무 잔잔하여 호수 바닥에서 뽀글뽀글 샘솟는 곳이 드러난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그중 한 곳을 향해 조심스레 노를 저었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수많은 새끼 농어들이 배를 둘러싸고 있었다. 길이가 13cm쯤 되는 청동색 농어들은 초록색 물속에서 장난치며 놀다가 끊임없이 수면으로 올라와 잔물결을 일으키고 이따금 방울방울 기포를 남겼다. 이처럼 투명하고 바닥이 없는 듯 깊어 보이는 물에 구름까지 비쳐서일까. 기구를 타고 하늘 높이 떠 있는 기분이었다. 지느러미를 돛처럼 활짝 펼치고 내 바로 밑을 지나가거나 맴도는 농어들은 새떼처럼 비행하거나 공중을 선회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여기까지 네. 읽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노대현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네, 읽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든 호수에는 그런 물고기 떼가 많았다. 물고기들은 겨울이 드넓은 채광창에 얼음 뚜껑을 씌우기 전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계절을 마음껏 누리려는 게 분명했다. 때로 수면 가까이에서 헤엄치는 모습은 가벼운 산들바람이 수면을 스치거나 빗방울 몇 개가 수면에 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무심코 다가가면 녀석들은 누군가가 나뭇가지로 수면을 내리치기라도 한 듯 느닷없이 꼬리를 흔들어 물을 튀기거나 잔물결을 일으키며 물속 깊이 달아났다. 마침내 바람이 불고 안개가 더욱 짙어지며 파도가 일기 시작하면 농어들은 전보다 훨씬 높이 뛰어올라 물 밖으로 몸을 반쯤 드러냈는데 이때는 8cm쯤 되는 점 100여 개가 한꺼번에 수면 위로 솟구치는 듯 보였다. 어느 해인가 12월 5일에는 수면에 물결이 일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을 보고 곧 큰 비가 쏟아지겠구나 싶어서 집을 향해 서둘러 노를 저었다. 뺨을 통해서는 별다른 낌새를 느끼지 못했지만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져 온몸이 흠뻑 젖을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수면에서 물결이 사라졌다. 알고 보니 농어떼가 물결을 일으켰고 그 녀석들은 내가 노젓는 소리에 놀라 물속으로 달아났다. 달아나는 농어떼를 어렴풋이 보았는데 결국 그날 오후에 비는 내리지 않았다. 거의 60년 전 숲으로 에워싸여 월든 호수가 어두컴컴해졌던 시절에 이곳을 자주 드나들던 노인의 말에 따르면 당시에는 모르리와 다른 물새들로 호수 전체에 활기가 넘쳤고 주변에 독수리도 많았다. 노인은 낚시를 하러 와 호숫가에서 발견한 낡은 통나무 카누를 이용했다. 카누라고 해야 백송나무 두 그루의 속을 파내고 이어붙인 뒤 양쪽 끝을 직각으로 자른 것이었다. 아주 엉성했지만 물이 새어들어 호숫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오랜 세월을 견뎠을 것이다. 카누의 원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나 호수의 일부인 것만은 분명했다. 노인은 히커리나무 껍질을 엮어서 닷줄로 사용했다. 미국이 독립하기 전 월든 호숫가에 살던 늙은 옹기장이가 그에게 말하길 호수 바닥에 철괴가 있다고 자기가 보았다고 하더란다. 이따금 그 철괴가 호숫가로 떠밀려 왔는데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다시 깊은 물속으로 달아나듯 사라졌다는 것이다. 나는 낡은 카누 이야기를 듣고 반가웠다. 그것은 똑같이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훨씬 정교해 보이는 인디언의 카누처럼 사용되었고 원래는 호숫가에 서 있던 나무였는데 물속으로 쓰러졌다가 한 세대 동안 호수를 떠다니기에 알맞은 배 역할을 톡톡히 해냈으리라. 맨 처음 월든 호수와 깊은 물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굵은 통나무들이 바닥에 잔뜩 쌓여있던 게 어렴풋이 생각난다. 그런 통나무들은 바람에 쓰러져 물속에 빠졌거나 목재가 쌓던 시기에 베어졌다. 그대로 얼음 위에 방치되면서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통나무들이 거의 사라지고 없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박미영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내가 월든에 처음으로 배를 띄우고 노를 저었을 때 호수는 울창하고 높다란 소나무와 떡갈나무 숲으로 완벽하게 에워싸여 있었고 작은 만에는 포도 넝쿨이 물가의 나무들을 뒤엎어 배가 그 아래를 지나다닐 수 있는 나무 그늘을 이루었다. 호숫가의 언덕들이 매우 가파른 데다 언덕이 나무들은 키가 무척 컸기 때문에 호수의 서쪽 끝에서 내려다보면 호수가 멋진 숲의 풍경을 감상하기 위한 원형 극장 같았다. 젊었을 때 나는 여름날 오전에 호수 한가운데로 노를 저어 가서 배에 길게 드러누워 몽상에 잠긴 채 호수 위를 떠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배가 모래사장에 닿으면 몽상에서 깨어나 운명의 여신이 나를 어디로 데려왔는지 알려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를 가장 매력적이고 생산적인 일로 여기던 시절이었다. 나는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을 그런 식으로 보내고 싶어 툭 하면 아침나절에 호수로 빠져나왔다. 비록 돈은 없었지만 햇빛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과 여름날을 마음껏 누리고 아낌없이 썼다는 점에서 나는 부자였다. 그 시간을 작업작이나 교단에서 더 많이 낭비하지 않은 데 대해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각주 306번 소로는 한때 아버지의 연필 공장에서 일했고 학생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호숫가를 떠난 뒤로 벌목꾼들이 그곳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고 이제 몇 년 동안 울창하게 우거진 숲의 오솔길을 거닐며 나무들 사이로 호수를 바라보는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다. 나의 뮤즈가 침묵을 지켜도 탓할 수 없으리라. 나무를 베어 숲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새들이 노래하기를 바라겠는가. 호수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통나무와 낡은 카누 그리고 호수를 에워쌌던 울창한 숲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호수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 알아도 호수에 와서 미역을 감거나 물을 마실 생각은 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파이프로 그 물을 마을까지 끌어다 설거지나 할 생각을 하고 있다. 적어도 겐지지강만큼 신성하게 여겨야 할 월든의 물인데 꼭지를 돌리거나 마개를 뽑는 것으로 간단하게 얻을 궁리를 하다니. 귀청을 찍는 울음소리로 온 마을을 울리며 달리는 저 악마 같은 철만은 어떤가. 그것은 보일링 샘을 짓뭉갰고 월든 호숫가의 숲을 몽땅 먹어치웠다. 308번 증기기관차는
물을 끓여 동력을 얻는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과 나무가 필요하다. 이야말로 탐스러운 그리스인들이 1000명의 병사들을 뱃속에 숨긴 채 끌고 들어온 트로이의 목마가 아닌가. 저 거만한 괴물을 뒷겉에 멈추어 세우고 그 갈비뼈 사이에 복수의 창을 깊숙이 꽂을 무어일의 무어 같은 투사는 대체 어디 있는가. 각주 310번을 보면 딥커트는 월든 호수 북서쪽에 있는 것으로 철로를 놓기 위해 땅을 깎아낸 것을 얘기하고 311번은 영국 설화 윈틀리의 용에서 괴물인 용을 물리친 영웅탑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내용 중에 그 279쪽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를 가장 매력적으로 이런 말이 좀 나오는 걸 보면 이 실제 동양 철학의 무위를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알아서 무위라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가 동양 철학의 유위, 무위 그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번엔 방금 박미영 선생님 하셨죠? 예, 그럼 박미영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니, 방금 박미영 선생님께서 하셨고요. 이제 아, 그렇군요. 박미영 할 차례입니다. 네. 마이크를 켜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아, 네, 그러면 순서대로 박미영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내가 아는 월든의 모든 특성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것은 순수성이 아닌가 싶다. 많은 사람이 이 호수에 비유되었지만 솔직히 그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는 이는 드물다. 벌목꾼들이 맨 먼저 기슭 이곳저곳을 벌거숭이로 만들었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호숫가에 돼지우리 같은 지저분한 집을 지었고 철도가 호수의 경계를 잠식했고 한때 얼음 장수들이 얼음을 걷어가기도 했는데 호수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내가 젊어서 보았던 호수 그대로다. 변한 것이 있다면 나 자신뿐이다. 호수에는 늘 잔물결이 일었지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주름살은 단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 월드는 영원히 젊다. 지금도 호숫가에 서면 옛날과 다름없이 제비가 수면에서 벌레를 낚아채려고 물속에 살짝 부리를 담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년 넘는 동안 거의 매일같이 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밤 또다시 월든 호수는 내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아, 여기에 월든 호수가 있구나. 오래전에 처음 보았던 숲속의 그 호수야. 지난 겨울 나무들이 잘려나간 기슭에 새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때와 똑같은 가뭄이 그때와 똑같은 수면 위로 샘물처럼 솟아올랐다. 월드는 자신과 그 조물주에게 변함없는 기쁨과 행복이며 아, 내게도 그럴 것이다. 월든 호수는 아무런 거짓 없는 순수하고 용감한 사람의 작품이 분명하다. 그 사람은 호수를 손수 둥글게 다듬은 뒤 자신의 생각대로 깊이 파고 물을 맑게 정화하여 콩고드의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나는 호수의 얼굴을 보고 호수도 나와 똑같은 감상에 젖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하여 하마터면 이렇게 말할 뻔했다. 월든, 정말로 그대인가? 시 한 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게 내 꿈은 아니라네. 그대 월든 곁에서 사는 것보다 신과 천국에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은 없지. 나는 그대의 자갈투성이 기슭이고 그대 위를 스쳐 지나는 산들바람이라네. 내 오목한 손바닥에는 그대 월든의 물과 모래가 담겨 있지. 그대의 가장 깊은 곳이 내 생각 안에서는 가장 높이 있다네. 기차가 월든 호수를 보려고 멈추는 일은 없다. 그러나 기관사와 화부와 차장을 비롯하여 정기 승차권이 있어서 자주 오가며 호수를 보는 승객들은 그 덕에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기관사는 홀근 그의 본성은 평온하고 순수한 그 모습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보았다는 사실을 밤에도 잊지 못할 것이다. 월드는 단 한 번만 보아도 스테이트 스트리트 먼지와 기관차의 검댕을 씻어내도록 도와준다. 누군가는 이 호수를 신의 물방울이라고 부른다. 월든 호수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일련의 작은 호수들을 통해 더 높은 지대에 있는 플린트 호수와 에둘러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더 낮은 곳에 있는 콩코드 강하고도 중간에 늘어선 호수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관련이 있다. 먼 옛날 어느 지질 시대에는 월든의 물이
여러 호수들을 통해 콩코드 강으로 흘러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치 않은 일이긴 하지만 호수 바닥을 조금만 파면 다시 그쪽으로 물이 흐르게 할 수도 있으리라. 월든이 숲속의 은둔자처럼 오랜 세월 절제된 금욕 생활을 함으로써 그토록 놀라운 순수성을 얻은 만큼 상대적으로 불순한 플린트 호수의 물이 월든과 섞이거나 월든 호수의 물이 바다의 파도에 섞여 그 단맛을 잃는다면 애석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준범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이 앞에 글 보면 음. 서로가 월든을 그 수십 년 동안 찾았었나 봐요. 살기 사실 전에. 그 얘기 저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시스템 사고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 그래서 저는 변화에 관심이 있다고 늘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물을 묘사하는 것을 제가 못 견뎌요. 현상을 보는 것을 제가 이상하게 이 DNA 체질적으로 좀 싫어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로가 월든 호수의 어떤 현상을 막 설명할 때는 제가 집중력이 확 떨어져요. 사실. 그런데 읽어보면 굉장히 변화의 관점에서 또 많이 관찰을 했다는 게 참 놀랍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굉장히 오랫동안 월든을 지켜봤고 또 여러 사람의 구전을 통해서 또는 문헌을 통해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랬다라든가 이런 식의 변화의 관점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게 정말 좀 그렇게 할 일이 없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대단한 관찰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읽겠습니다. 네, 샌디호수라고도 네. 불리는 플린트는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가장 큰 호수이자 내해이며 월든에서 동쪽으로 1.6km쯤 떨어진 링컨 마을에 있다. 면적이 약 8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이 호수는 월든보다 훨씬 크고 물고기도 풍부하지만 수심이 비교적 얕고 물이 그다지 맑지 않다. 나는 이따금 기분 전환을 할 겸 숲을 지나서 그쪽으로 산책을 나갔다. 거칠게 얼굴에 부딪히는 바람을 느끼고 출렁이는 물결을 바라보며 뱃사람들의 삶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볼 만한 곳이었다. 가을에 바람 부는 날 밤을 주우러 가면 물속에 떨어진 밤이 물길에 밀려 내 발밑으로 다가오곤 했다. 어느 날인가는 상쾌한 물보라를 얼굴에 맞으며 사초가 우거진 호숫가를 천천히 걷다가 다 썩어가는 배의 잔해를 발견했다. 옆면은 사라지고 평평한 바닥의 흔적만 골풀 사이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썩은 수련잎에도 인맥이 남아있듯 배의 골격만은 뚜렷했다. 그것은 바닷가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난파선만큼 인상적이었고 그 못지않게 훌륭한 교훈까지 담고 있었다. 이제는 그저 갈색의 비옥한 흙으로 반쯤 변해 호숫가와 구분되지도 않고 그 위로 골풀과 창포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플린트 호수의 북쪽 끝 모래바닥에 선명한 물결 자국을 보고 나는 감탄하곤 했다. 그 자국들은 물의 압력으로 단단하게 굳은 탓인지 물속을 걷는 내 발에 아주 딱딱하게 느껴졌다. 자국을 따라 일렬로 자란 골풀들은 물결이 심어놓은 것처럼 보였다. 가느다란 줄기와 잎 또는 뿌리로 이루어진 듯 호기심을 끄는 동그란 식물들도 발견했다. 어쩌면 곡청초일지 모르지만 지름이 1.2에서 10cm 정도로 공처럼 완벽한 구형이었다. 그것들은 얕은 물속에서 모래바닥을 오락가락하다 이따금 빗슬그로 밀려 나왔는데 속까지 풀이 꽉 들어차 있거나 모래가 조금 들어 있었다. 얼핏 물속의 조약돌처럼 물결의 작용에 의해 그런 모양이 되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름이 1.2cm쯤 밖에 안 되는 가장 작은 것도 똑같이 거친 재료로 이루어진 데다 1년 중 한 계절에만 만들어진다. 더욱이 물결은 이미 웬만큼 단단해진 재료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스러뜨린다는 생각이 든다. 물기가 마르면 그것들은 언제까지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읽으신 책은 1판 1쇄가 아닌가요? 맨 끝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수정이 된 게 좀 눈에 띄어서 다른 분들도 좀 그런 것 같고. 1판 2세입니다, 저는. 아, 어쩐지. 자, 그래서 약간 그 사이에 좀 수정을 좀 받네요. 네. 네, 그러면 285쪽에 좀 쉬고요. 2부 순서 넘어가겠는데요. 그 전에 네, 채팅창으로 그렇죠. 지도 출석부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좀 보시겠어요? 네. 뿅. 있지? 뿅. 네. 네. 출석부에 체크해 좀 주시고요. 네. 그러면 8시 45분 정각됐습니다. 9시에 다시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그럼 최정희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린트 호수, 이는 우리의 장명 실력이 얼마나 비천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하늘에서 내려온 물을 담아 그 빛 또한 하늘을 닮은 호수 옆에 농장을 만들고 그 주변 나무들을 무자비하게 베어낸 부정하고 몰지각한 농부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자기 이름을 붙였단 말인가. 그는 뻔뻔스러운 자기 얼굴이 비치는 1달러짜리나 1센트짜리 동전의 번쩍이는 표면을 호수의 수면보다 더 좋아한 데다 호수에 내려앉은 드로리들조차 침입자로 여긴 탐욕스러운 구두쇠였다. 소로는 플린트 호수에 자기 이름을 붙인 농부를 구두쇠 또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의 스킨플린트라는 단어로 표현함으로써 플린트 호수란 이름을 재치 있게 폄하하고 있다. 하르피아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 얼굴과 상반신은 여자, 날개와 꼬리와 발톱은 새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르피아이처럼 무엇이든 움켜쥐는 오랜 습관 탓에 손가락은 갈고리처럼 구부러지고 맹금류의 발톱처럼 딱딱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플린트 호수라는 이름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그 호수에 가는 것은 그 농부를 만나거나 그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다. 농부는 그 호수를 진정 어린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그 물에 몸을 담근 적도 없고 호수를 사랑한 적도 없고 호수를 보호한 적도 없고 호수에 대해 좋게 말한 적도 없고 또 호수를 만든 신에게 감사한 적도 없다. 차라리 호수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그곳을 자주 찾는 새나 짐승, 물가에 핀 야생화 또는 삶 전체가 호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야성적인 남자나 아이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 그와 사고방식이 비슷한 이웃이나 주 정부가 준 토지 증서 말고 호수에 대한 어떤 권리나 자격이 없는 단지 호수의 금전적 가치만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은 애초에 붙이지 말았어야 했다. 아마 그가 나타나면 호숫가 전체에 저주가 내려서 주변 땅이 힘을 잃고 호수 안의 물까지 고갈되어 버릴 것이다. 그는 플린트 호수가 영국산 건초나 월굴나무가 자라는 풀밭이 아닌 것만을 아쉬워했다. 그의 눈에는 호수가 아무런 쓸모도 없다. 물을 몽땅 빼내어 바닥에 진흙을 팔아먹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물방아조차 호수의 물로 돌리지 않았으니 호수를 바라보는 일도 그에게는 전혀 특권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 모든 것에 값이 매겨진 그의 농장도 좋게 보지 않는다. 한 푼이라도 돈이 된다면 그는 풍경이나 심지어 신까지 시장에 내다 팔 것이다. 그가 시장에 가는 것은 물신을 찾기 위해서다. 그의 농장에서는 어떤 것도 순수하게 자라지 않는다.
그의 밭에서는 곡식이 아니라 돈이 익어가고 풀밭에서는 꽃이 아니라 돈이 피어나며 나무에서는 과일이 아니라 돈이 열린다. 그는 과일의 아름다움을 사랑할 줄 모른다. 그에게 과일은 돈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익어도 익은 것이 아니다. 나는 가난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의 부를 누리고 싶다. 농부들은 가난한 정도에 비례하여 나의 존경과 관심을 끈다. 모범 농장이라니. 집들은 퇴비더미 사이에 버섯처럼 서 있고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떠나 사람이 사는 방이든 말과 소가 사는 외양간이든 돼지가 사는 돼지우리든 모두 바싹 붙어 있었다. 사람도 가축처럼 갇혀 지내는 곳, 거름과 버터밀크 냄새가 코를 찌르는 기름투성이의 시궁창 같은 곳, 사람의 심장과 뇌를 거름 삼아 높은 수준의 경작이 행해지는 곳, 교회 묘지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곳, 그런 곳을 모범농장이라고 부른다.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풍경의 중심이 되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사람의 이름을 붙이려면 고결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의 이름이어야만 한다. 우리 호수들은 적어도 이카로스의 바다처럼 진정한 이름을 붙여주자 그 바닷가에는 여전히 이카로스의 용감한 도전의 함성이 메아리 치지 않는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각주마저 읽어주시죠. 네, 315 각주는 이카로스의 이름을 딸 에게의 한 해역, 이카로스의 바다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네 최고의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다이달로스의 아들 이카로스는 아버지가 밀랍으로 만들어준 날개를 달고 날다 태양이 너무 가까이 접근한 나머지 밀랍이 녹아 바다에 떨어져 죽은 인물이다. 마지막에 외친 말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시인 윌리엄 드러먼드 이카로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일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규모가 작은 구스 호수는 내 집에서 플린트 호수로 가는 길목에 있다. 콩코드 강이 넓게 펼쳐진 페어헤이븐은 면적이 약 28만 제곱미터라고 알려져 있으며 여기서 남서쪽으로 1.6km쯤 떨어졌다. 페어헤이븐을 지나 2.4km쯤 가면 면적이 16만 제곱미터 가량 되는 화이트 호수가 나온다. 이상이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호수들이다. 내게는 콩코드 강과 더불어 이 호수들의 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 호수들은 밤이든 낮이든 해가 바뀌든 물레방아를 돌려 내가 가져가는 곡물을 빻아준다. 벌목꾼들과 철도와 내가 월든 호수를 더럽혀 놓은 탓에 이 지역의 호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지는 않더라도 가장 매력적이고 숲의 보석이라 할 만한 것은 화이트 호수다. 물이 유난히 맑아서 아니면 주변의 모래 빛깔 때문에 희다는 뜻으로 화이트라고 부르는지 몰라도 너무 흔해서 그다지 좋은 이름 같지 않다. 하지만 다른 장점과 함께 이런 점이 있어서 화이트 호수를 월든 호수의 쌍둥이 동생이라 칭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두 호수는 물이 땅 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만큼 굉장히 닮았다. 물빛이 똑같고 기슭에 자갈이 많은 것도 똑같다. 무더위가 한창일 때 그다지 깊지 않은 화이트 호수의 만을 나무 사이로 바라보면 바닥에서 반사된 빛으로 물이 청록색이나 녹회색을 띠는데 이 또한 월드 호수와 똑같다. 오래전에 나는 사포를 만들 모래를 가지러 수레를 끌고 화이트 호수에 가곤 했고 그 후로도 계속 찾아갔다. 그곳을 자주 찾은 어떤 사람이 그 호수를 비러드 호수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비러드 연초록이란 뜻이고 네. 하지만 옐로파인 노란 소나무
호수라 불리기도 하는데 어쩌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다. 확실한 품종은 알 수 없으나 대략 15년 전에는 옐로우파인이라고 불리는 이 소나무의 꼭대기가 물가에서 가까운 수면 위로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땅이 내려앉아 호수가 생겼고 옐로우파인은 옛날 그곳에 들어섰던 원시림의 흔적일 거라고 추측했다. 꽤 오래전의 일로 1792년 매사추세츠 역사학회에서 발행한 학회지에 콩코드읍의 지형 설명이란 글이 실린 적이 있다. 여기에서 콩코드 출신의 글쓴이는 대학교 학생이던 윌리엄 존스를 말한다. 월든 호수와 화이트 호수에 대해 언급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수위가 눈에 띄게 낮을 때는 화이트 호수 한복판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볼 수 있다. 나무는 언뜻 서 있는 곳에서 자라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뿌리가 수면에서 15m쯤 아래에 있다. 무듬지는 잘려 나갔는데 그 부분의 지름이 35cm쯤 된다. 1849년 봄에 나는 서드베리에서도 화이트호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남자는 10년인가 15년 전에 자기가 그 나무를 호수에서 끌어냈다고 말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나무는 호숫가에서 60에서 75m 떨어진 수심 9에서 12m 되는 물속에 있었다. 겨울이었고 그는 호수의 얼음을 잘라내는 일을 하던 중 오후에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 오래된 옐로파인을 끌어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나무가 있는 곳에서부터 호숫가 쪽으로 얼음을 톱으로 잘라 길을 낸 뒤 황소를 이용하여 나무를 얼음 위로 끌어올렸다. 그런데 작업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나무가 거꾸로 서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위에 있어야 할 나뭇가지가 아래를 향해 있는 데다 그 가느다란 끝이 모래바닥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끄트머리 쪽 지름이 30cm쯤 되었기 때문에 쓸만한 원목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나무가 전체적으로 너무 썩어서 땔감이라 하면 모를까 전혀 쓸모가 없었다. 나무는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당시에도 그의 헛간의 일부가 남아 있었다. 나무 밑동의 도끼 자국과 딱따구리가 쪼아댄 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나무가 호숫가에서 자라다 죽은 바람에 쓰러져 물속에 처박혔는데 위쪽은 침수되어 물을 잔뜩 먹은 반면 밑동 부분은 잠기지 않아 마르고 가벼워진 탓에 호수 한복판쯤에서 거꾸로 가라앉았을 거라고 추측했다. 남자의 아버지는 80살의 고령이어서인지 그 나무가 호수에 없었던 때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 호수 바닥에는 아직도 커다란 통나무 여러 개가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람에 수면이 일렁일 때는 마치 거대한 물뱀들이 꿈틀거리는 것 같다. 이 호수는 낚시꾼을 유혹하는 물고기가 별로 없어 배에 의해 더럽혀지는 일이 거의 없다. 진흙에서 자라는 흰 수련이나 창포 대신 붓꽃이 호수가 어디에서든 맑은 물에 잠긴 돌틈으로 드문드문 뻗어 올라와 있다. 6월이면 벌새들이 붓꽃을 찾아온다. 이때 붓꽃은 잎과 꽃봉오리가 푸르스름한데 특히 물에 어른거리는 붓꽃 그림자는 청록의 물빛과 오묘한 조화를 이룬다. 화이트 호수와 월든 호수는 지표면을 장식하는 거대한 수정이며 그 자체가 빛의 호수다. 두 호수가 영원히 연결되고 손으로 움켜질 정도로 작다면 노예들을 동원하여 보석인 양 약탈하여 황제의 머리를 장식하는 데 쓰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액체인데다 무척 크고 넓어서 우리와 후손들의 품에 영원히 남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 호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코인으로 다이아몬드에만 눈독을 들인다.
네, 320번. 인도에서 채굴한 186캐럿의 다이아몬드. 1850년 동인도 회사가 빅토리아 여행에게 선물했으며 지금은 런던탑에 보관되어 있다. 두 호수는 너무 순수하여 시장 가치를 매길 수 없다. 두 호수는 더럽고 불순한 것이 전혀 없다. 우리 삶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의 기질보다 투명한지 우리는 이 호수들에서 비열함을 본 적이 없다. 오리들이 헤엄치는 농부의 집 앞 자그마한 연못보다 얼마나 더 아름다운가. 이 호수들의 깨끗한 드로리들이 찾아온다. 인간은 자연의 품에 살면서도 자연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고맙게 여길지 모른다. 새들은 아름다운 깃털과 노래로 꽃과 조화를 이룬 것만 야성적이고 풍요로운 자연의 아름다움과 통하는 젊은 남녀가 있기는 할까. 자연은 그들이 사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홀로 존재할 때 가장 잘 번성한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는 땅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호수 편이 끝났네요. 네, 참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292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호수와는 전혀 반대로 이제 베이컨 농장, 사람 사는 곳으로 관심의 눈길이 좀 옮겨가고 있네요. 자, 이제 홍지현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네, 네, 홍지현 선생님 다음에 최옥현 선생님, 배주영 선생님, 김현정 선생님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네, 홍지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베이커 농장. 때때로 나는 신전처럼 혹은 장비를 갖춘 바다의 함대처럼 우뚝 선 소나무 숲을 한가로이 거닐었다. 햇빛을 받은 나뭇가지들이 잔잔하게 물결치듯 흔들리고 너무나 부드럽고 푸르고 그늘이 많아 드루이드들도 떡갈나무 숲을 버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올렸을 것이다. 드루이드. 321. 고대 갈리아와 브리튼 섬에 살던 켈트족 성직자로 이들은 떡갈나무를 신성하게 여겼다고 한다. 플린트 호수 너머의 삼나무 숲도 산책했다. 푸른색 열매로 뒤덮인 나무들이 하늘 높이 솟아 바랄라 앞에 서 있으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았다. 322 각주. 북유럽 신화에서 최고의 신인 오딘의 궁전, 오딘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영웅들이 영원히 머물러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화한 모양으로 지면을 뒤덮고 있는 노간주 나무도 눈에 띄었다. 늪지 쪽으로도 갔다. 겨우사리가 꽃줄 장식처럼 군데군데 매달린 가문비 나무가 있고 늪을 다스리는 신들의 원탁이라고 할 독버섯들이 땅을 뒤덮고 있다. 또 독버섯보다 더 아름다운 버섯들이 나비나 조개나 경단고등처럼 그루터기를 장식하고 있다. 페랭이 꽃과 산딸기 나무가 자라고 감탕나무의 붉은 열매가 꼬마 도깨비의 눈동자처럼 반짝거린다. 노박덩굴은 제 아무리 단단한 나무라도 으스러뜨리듯 피가 마서 흠집을 낸다. 호랑가시나무 열매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보는 사람은 넋을 빼앗겨 자기 집마저 잊어버리며 너무나 아름다워서 맛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눈을 유혹하고 마음을 어지럽힌다. 나는 학자들을 방문하는 대신 특이한 나무들을 자주 찾아다녔다. 주위에서 보기 힘든 종류의 나무들은 멀리 떨어진 초원 한복판이나 숲과 늪지 한가운데 혹은 산꼭대기에 있다. 그 중에는 굵기가 60cm쯤 되는 멋지게 생긴 검은 자작나무 몇 그루도 있고 그 사촌뻘인 노랑 자작나무는 헐렁한 황금빛 조끼를 입고 검은 자작나무와 비슷한 향기를 내뿜는다. 너도밤나무는 줄기가 매끄러운 데다 아름다운 이끼가 휘감고 있어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해 보인다.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몇 그루를 제외하면 내가 알기로는 제법 큰 나무들이 들어선 자그마한 숲 한가운데만 마을에 남아있다. 어떤 사람들은 너도밤나무 열매를 미끼로 맷비둘기를 잡던 시절에 맷비둘기들이 물고 가다 떨어뜨린 열매 때문에 이 숲이 생겼을 거라고 추측한다. 너도밤나무를 쪼개면 나뭇결이 은빛으로 반짝거려 제법 볼만하다. 참피나무와 서호나무도 있다.
느릅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팽나무도 있지만 제대로 자란 것은 한 그루뿐이다. 돛대처럼 키가 큰 소나무를 비롯하여 자단나무도 있고 보통 이상으로 완벽하게 생긴 솔송나무가 숲 한복판에 탑처럼 우뚝 섰다. 그 밖에도 소결나무가 많은데 아무튼 내게 나무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방문하는 성지였다. 언젠가 나는 활처럼 굽은 무지개의 한쪽 끝에 선 적이 있다. 그때 무지개는 그 아래 대기층을 빛으로 가득 채우면서 주위에 풀과 나뭇잎을 물들였다. 마치 울긋불긋한 자수정을 통해 세상을 보는 듯 눈부신 광경이었다. 세상은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호수였고 나는 잠깐이나마 그 호수에서 돌고래처럼 유영했다. 그 시간이 좀 더 오래 지속되었다면 내 일과 삶까지 무지갯빛으로 물들었으리라. 나는 이따금 철뚝길을 따라 걷다가 내 그림자 주위에 어른거리는 후광을 신기하게 여기면서 나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공상에 빠졌다. 나를 찾아온 어떤 남자는 자기 앞을 걸어가는 아일랜드 사람의 그림자 주변에 후광이 전혀 없었다면서 그런 후광은 토창민에게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단언했다. 토창민 323. 여기서 토창민은 인디언이 아니라 매사추세츠주에 정착한 청교도를 말한다. 벤베누토 첼리니는 산탄젤로 성에 갇혀 지내는 동안 악몽인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이탈리아에 있든 프랑스에 있든 아침 저녁으로 휘황찬란한 빛이 머리 그림자 주위에 나타났다며 특히 풀이 이슬에 젖어 있을 때 후광 현상이 뚜렷했다고 회고록에 주장했다. 벤베누토 첼리니 324는요.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활약한 이탈리아 조각가이자 금세공사, 교황의 삼중관을 훔친 혐의로 로마의 산탄첼로 성에 2년 동안 투옥되었다. 아마도 내가 말한 것과 같은 현상일 텐데 특히 아침에 잘 보인다. 하지만 다른 때, 가령 달밤에도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잘 보지 않을 뿐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첼리니처럼 상상력이 지나치게 풍부한 사람의 경우 후광은 미신으로 발전할 소지가 다분하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후광을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보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받은 자라고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특별하지 않은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현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네. 어느 날 오후내 얼마 안 되는 채소값을 벌충하기 위해 숲을 지나 페어헤이븐으로 낚시를 하러 갔다. 나는 베이커 농장에 딸린 플레전트 목초지를 지나갔는데 운둔처 같은 그곳을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그대의 입구는 즐거운 들판, 그 일부를 이끼 덮인 과일나무들이 기운차게 흐르는 시냇물에 양보하니 사양주가 미끄러지듯 달리고 송어들이 활발하게 돌아다닌다. 325. 윌리엄 엘러리 채닝의 시 베이커 농장에서 인용. 이 장에 실린 나머지 시들도 마찬가지다. 296쪽입니다. 월든 호숫가로 가기 전에 베이커 농장에서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한 적이 있다. 나는 사과를 몰래 따먹고 시냇물을 펄쩍 뛰어넘고 사양지와 송어를 놀래기도 했다.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대부분이 그렇듯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이전처럼 한없이 길어 보이는 오후들 중 하나였지만 출발했을 때는 이미 절반이 지난 뒤였다. 그런데 소나기를 만나 소나무 밑에서 나뭇가지를 머리에 얹고 손수건으로 가린 채 30분 동안 서 있어야 했다. 이윽고 허리까지 물속에 몸을 담그고 무록잠 너머로 낚싯줄을 던지고 있을 때 나는 갑자기 내가 먹구름의 그림자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고 천둥이 요란하게 울려서 낚시 대신 그 소리에 멍하니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었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가엾은 낚시꾼을 쫓아내려고 신들이 삼지창 같은 번개를 내리치며 힘자랑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가장 가까운 오두막으로 황급히 몸을 피했다. 어느 길에서나 800m쯤 떨어져 있었지만 호수와 훨씬 더 가깝고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오두막이었다.
멀고 먼 옛날 한 시인이 이곳에 집을 지었다. 보라, 점점 허물어져가는 이 초라한 오두막을. 뮤즈는 이렇게 노래한다. 하지만 막상 오두막에는 존 필드라는 아일랜드인이 아내와 여러 자식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얼굴이 넓적한 아이는 아버지의 일을 거들다 비를 피해 아버지를 따라 늪에서 막 뛰어온 참이었고, 주름투성이 얼굴에 시블렛처럼 머리가 원뿔 모양인 아이는 326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녀이자 예언가. 원뿔 모양의 아이는 아버지에게 달려가더니 대저택의 귀족이라도 되는 듯 무릎에 앉아 축축한 습기와 굶주림 속에서도 어린애의 특권을 누리며 집에 돌아온 낯선 사람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자신이 존 필드의 굶주리고 여윈 불쌍한 개구쟁이 자식이 아니라 어느 고귀한 집 집안의 마지막 후손이고 세상의 희망이자 주목의 대상일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밖에서 소나기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는 동안 우리는 비가 가장 덜 새는 지붕 밑에 모여 앉아 있었다. 나는 이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온 배가 건조되기 전인 옛날에도 몇 차례 이 자리에 앉은 적이 있었다. 존 필드는 정직하고 부지런하지만 주변 머리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아내 또한 우직하여 둥글고 기름때 묻어 번들거리는 얼굴로 한쪽 젖가슴을 드러낸 채 구석에 있는 높다란 난로에 달라붙어 온종일 음식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다. 네, 아마 네. 여기까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참 가요. 그래서 네,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직권을. 배주영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다행히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다행히 얼굴에는 언젠가 형편이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늘 한 손에 걸레를 쥐고 있었지만 그 효과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닭들이 비를 피해 집 안으로 들어와 같은 가족인 양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사람처럼 여겨져서 쉽게 잡아먹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닭들은 우두커니 서서 내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거나 무언가 의미가 담긴 듯 내 구두를 쪼아댔다. 그 사이 집주인은 내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자신이 이웃 농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른다면서 대략 4,000제곱미터당 $10를 받고 삭과 괭이로 늪지의 풀밭을 일구었다고 말했다. 퇴비를 사용하여 그 땅을 1년 동안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였다. 얼굴이 넓적한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불리한 계약을 맺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곁에서 즐겁게 일했다. 나는 나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존 필드를 돕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가장 가까운 내 이웃 중 한 사람이다. 당신 눈에는 이곳에 낚시하러 온 내가 한가하게 빈둥거리는 건달로 보이겠지만 나 또한 당신과 마찬가지로 일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나는 비가 새지 않는 비교적 밝고 깨끗한 집에서 산다. 그런데 그 집은 이 오두막처럼 낡은 집을 1년치 집세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비용을 들여 지었다. 당신도 마음만 먹으면 한두 달 안에 가족이 살 궁전을 지을 수 있다. 나는 차와 커피, 버터와 우유와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그다지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서 식비가 적게 든다. 자, 하지만 당신은 기본적으로 차와 커피를 마시고 버터와 우유와 고기까지 먹기 때문에 그것들을 얻기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하고 그렇게 일하면 몸에서 빠져나간 힘을 보충하기 위해 많이 먹어야 한다. 당신에는 아나 결과적으로는 비슷할 듯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당신은 삶에 만족하지 못한 채 마냥 허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신은 차와 커피와 고기를 날마다 먹을 수 있으니까 미국에 온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은 그런 것들 없이도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고 노예제도와 전쟁을 지지하라고 강요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의 직간접으로 드는 쓸데없는 비용을 국민에게 강제로 떠안기지도 않는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가 철학자인 것처럼 또는 철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다. 지상의 모든 풀밭이 야생 상태 그대로 남는다 해도
그것이 인류가 스스로 구제하려는 시도에서 생긴 결과라면 나는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교양을 쌓는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기 위해 역사를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일랜드 사람 앞에서 교양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 늪지용 괭이를 사용해야 할 만큼 힘든 일이었다. 나는 이렇게도 말했다. 당신은 늪지에서 힘들게 일하기 때문에 두꺼운 장화와 튼튼한 작업복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금세 더러워지고 해진다. 당신은 가벼운 구두와 얇은 옷을 입고 있는 나를 신사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신사도 아니거니와 내 구두와 옷에는 당신의 신발과 옷에 든 비용의 절반도 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원하면 한두 시간 안에 일이 아닌 오락을 즐기는 기분으로 이틀 동안 먹을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일주일을 지내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소박하게 살고자 한다면 여름에 놀이 삼아 월교를 따러 갈 수 있을 것이다. 존 필드는 내 말을 듣고서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아내는 양손을 허리춤에 대고 나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그런 생활을 시작할 만한 경제적 여력은 물론 그런 생활을 꾸준히 유지할 만한 산술 능력이 있는지 곰곰이 따져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부부에게 그런 삶은 추측 항법에 의한 항해와 같은데 둘은 원하는 항구에 도착할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여전히 자기들 방식대로 무모하게 삶과 정면으로 맞붙어 이로 물어뜯고 손톱으로 핥히며 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삶이라는 거대한 기둥에 쐐기를 박아 세심하게 쪼개놓은 뒤 하나하나 분석하는 기술이 없다. 그들은 엉겅퀴 다루듯 삶을 거칠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단히 불리한 싸움이다. 안타깝게도 존 필드는 계산 능력이 없어 실패를 거듭하는 삶을 살고 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현정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네, 네, 낚시를 해본 적이 있나요? 하고 나는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이지요. 이따금 한가할 때면 낚시하러 가서 한 접시에 담을 만큼 잡아오곤 합니다. 농어를 많이 잡지요. 미끼는 뭘 쓰나요? 일단 지렁이로 피라미를 잡은 뒤 그걸 미끼로 농어를 잡습니다. 존, 지금 나가서 잡아오면 좋겠어요. 그의 아내가 눈을 반짝이며 희망에 찬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존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어느새 소나기가 그쳤다. 무지개가 동쪽 숲 위에 맑은 저녁을 약속하듯 떠 있었다. 그래서 그만 떠나기로 했다. 나는 밖으로 나와 물그릇 하나를 빌려달라고 말했다. 오늘 바닥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두막 주변의 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싶어서였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물이 얕고 바닥에 모래가 쌓인 데다 줄이 끊어져서 우물에 빠진 두레박을 건져 올릴 수도 없었다. 내가 서성거리는 동안 존 필드의 아내가 적당한 그릇을 골라 물을 끓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남편과 한참 의논한 끝에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건넸다. 물은 뜨겁고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었다. 여기서는 귀리죽처럼 걸쭉한 물을 마시는구나 싶었다. 잠시 후 나는 능숙하게 그릇을 흔들어 물에 둥둥 떠 있는 티끌을 한쪽으로 모았다. 그런 다음 눈을 질끈 감고 부부의 친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물을 최대한 많이 마셨다. 예의를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 나는 결코 까다롭게 구는 사람이 아니다. 비가 그친 뒤 아일랜드인의 오두막을 떠나 나는 다시 호수 쪽으로 걸음을 옮길 때 정규 교육을 받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강꼬치 고기를 잡겠다고 외딴 초원을 지나 수렁과 진흙 구덩이를 건너 쓸쓸하고 황량한 곳을 서둘러 걷고 있다고 생각하니 순간적으로 나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그런데 무지개를 어깨에 얹고 붉게 물들어가는 서쪽 하늘을 향해 언덕을 달려 내려갈 즈음 맑은 공기를 타고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며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서 내 수호신이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날마다 낚시와 사냥을 하러 어디로든 떠나라. 되도록 점점 더 멀리 더 넓게 다녀라. 앞날을 걱정하지 말고 여러 시냇가와 난로가에서 편히 쉬어라. 젊었을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새벽이 오기 전에 근심을 떨치고 일어나 모험을 찾아 떠나라. 한낮에는 다른 호숫가에 있도록 하고
밤에는 그곳이 어디든 집으로 삼아라. 이곳보다 더 넓은 평야는 없고 여기서 즐길 놀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본성에 따라 자라는 사초나 고사리처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그것들은 절대로 영국산 건초는 되지 않을 것이다. 천둥이 울리면 울리게 두어라. 농부의 작물을 망쳐도 별 수 없는 일 아닌가? 천둥은 내가 불러들인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수레와 헛간으로 달아나더라도 너는 구름 아래로 피해라. 밥벌이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말고 즐거움으로 삼아라. 땅을 즐기되 소유하지 마라. 사람들은 모험심과 신념이 부족하여 현재 머문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엇이든 사고 팔면서 농노처럼 삶을 헛되게 낭비한다. 오 베이컨 농장이여. 풍경에서 가장 풍요로운 요소는 조금씩 비치는 순수한 햇빛이다. 울타리를 친 그대의 풀밭에서는 아무도 요란하게 날뛰지 않는다. 그대는 누구와도 입씨름하지 않고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는다. 능직으로 짠 소박한 갈색 옷을 입은 그대는 처음 보았을 때처럼 지금도 유순해 보인다. 오라,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미워하는 사람들이여, 성령의 비둘기 자손들이여. 성령의 비둘기는 신약 성경에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내려왔다는 구절이 있다. 비둘기는 흔히 성령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이 나라 가이포스크의 후예들이여. 가이포스크는 영국의 카톨릭 신자, 카톨릭 탄압에 저항하여 영국 국회의사당을 폭파할 음모를 꾸몄다가 발각되어 교수형을 당했다. 모든 음모를 튼튼한 나무 석가래에 매달아 교수형에 처하라. 밤이 되면 사람들은 밖에서 얌전히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밖이라고 해봐야 집안의 메아리가 연신 들리는 밭이나 거리다. 그들의 삶은 뇌신숨을 다시 들어마시기 때문에 점차 시들어간다. 그들의 그림자는 아침과 저녁에 날마다 걷는 곳보다 더 멀리 뻗어 있다. 우리는 언제나 먼 곳에서 모험과 위험과 발견의 세계에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인격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사이클 다 돌아갔죠? 네, 그죠? 그러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수에 도착하기 전 존 필드가 어떤 충동에서인지 내 뒤를 따라왔다.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 해가 지기 전에 늪지를 개간하려는 걸 포기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내가 한 줄에 다 꿰 만큼 물고기를 잡는 동안 존 필드는 가엾게도 겨우 2마리의 지느러미를 직접 거렸을 뿐이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운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배에서 자리를 바꾸어 앉자 운 또한 자리를 바꾸었다. 가엾은 존 필드. 나는 그가 이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아예 읽지 않기를 바란다. 그는 304쪽으로 갑니다. 네. 미국이라는 원시적이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지 않고 오래된 나라의 방식으로 살 생각을 하고 있다. 피라미드를 미끼로 농어를 낚으려 하다니. 물론 피라미도 때로는 좋은 미끼인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또한 자신의 삶이란 지평선을 온전히 앞에 두고도 가난하게 태어난 데다 여전히 가난하다. 아일랜드의 빈곤과 가난한 삶, 아담의 할머니 때부터 수렁에서 허우적대던 생활 방식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늪지를 헤치며 돌아다니는 발에 탈라리아라도 신자는 한 그는 물론이고 후손들도 그 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탈라리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가 신은 날개 달린 샌들. 이렇게 해서 베이컨 농장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좀 읽고 오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305쪽 더 높은 법률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높은 법률. 자, 법률. 이 용어는 뉴욕 상원 의원인 윌리엄 수워드가 1850년 3월 상원 회의에서
노예제는 부도덕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 데서 비롯됐다. 헌법은 국가적 영역을 화합과 정의와 국방과 복지와 자유에 헌납한다. 하지만 헌법보다 더 높은 법률이 있다. 물고기를 쥐에 꿰어들고 낚싯대를 질질 끌면서 숲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날이 꽤 어두웠는데 우두척 한 마리가 내 앞을 살그머니 가로질러 도망가는 모습을 보았다. 순간 야릇한 전율과 함께 야만적인 기쁨을 느꼈고 녀석을 잡아 날 것으로 먹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들었다. 우두척이 상징하는 야생성 빼고는 딱히 배가 고파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호숫가에서 지내는 동안 한두 번 묘하고 자포자기한 기분에 굶주린 사냥개처럼 잡아먹을 수 있는 사슴을 찾아 숲속을 헤맸다. 306쪽이죠. 네. 어떤 짐승의 고기도 내게는 그렇게 야만적이지 않았다. 거칠고 난폭한 광경이 더없이 익숙해져 있었다. 나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듯 더 높은 삶, 이른바 정신적인 삶을 지향하는 본능과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삶을 추구하는 또 다른 본능이 내 안에 공존하는 것을 느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나는 두 가지 본능을 모두 존중한다. 또 선한 것 못지않게 야성적인 것을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낚시에 야성과 모험이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야성적인 삶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하루 종일 동물처럼 살고 싶다. 내가 자연과 친해진 것은 어쩌면 아주 어릴 때부터 낚시와 사냥을 한 덕분이려나. 낚시와 사냥은 일찌감치 우리에게 자연을 소개하고 우리를 그 풍경 안에 머물도록 해준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 나이에 좀처럼 자연과 친해지기 힘들다. 낚시꾼, 사냥꾼, 벌목꾼 등 들판과 숲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자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생업에 매달리는 틈틈이 무언가 기대감을 품고 자연에 접근하는 철학자나 시인들보다 더 호의적인 태도로 자연을 관찰한다. 자연은 그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까 여러분들이 쭉 낭독하는 것을 듣고 저도 보면서 어떤 상상을 좀 해보냐면 우리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이 책을 낭독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소위 생태학적 감수성을 좀 확실히 좀 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특히 이 대목에서는 더 그러네요. 네. 자연은 그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초원을 여행하는 사람은 자연스레 사냥꾼이 되고 미주리 강이나 컬럼비아 강 상류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은 저절로 덫 사냥꾼이 되며 세인트 메리 폭포를 여행하는 사람은 낚시꾼이 된다. 단순히 여행만 하는 사람은 세상을 간접적으로 그나마 겨우 절반만 배웠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권위자다. 사냥꾼과 낚시꾼이 경험을 통해 본능적으로 터득한 사실들을 과학적으로 보여주면 우리는 무척 흥미로워할 것이다. 그런 과학이야말로 진정한 인문학이자 인간 경험의 생생한 보고서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진짜 생태적 감수성, 생태학적 감수성, 환경 감수성이란 말하고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예. 생태적 감수성. 그런 느낌이 좀 유난히 좀 드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제 중지